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김 위원장은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평양 공연 관람에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등도 함께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극히 이례적으로 공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완전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한미의 단계적 조치를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외부인은 신원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졸업생이란 말만 믿고 남성을 들여보냈습니다. 해적 추정 세력에 납치된 우리 국민 3명의 행방에 대해 정부는 나이지리아 정부 등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피랍과 해군 함정 급파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종전대로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측 예술단의 평양 1차 공연에 깜짝 등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가을 공연은 서울에서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시오. 난 나에게 전하겠소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하죠.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여유로운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함께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도 보입니다. 애초 김 위원장의 방문은 합동 공연이 펼쳐지는 내일로 점쳐졌습니다. 북측은 다른 일정 때문에 방문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연이 진행된 2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손뼉을 치거나 도종환 장관에게 가사에 대해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측 언론이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았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왔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도종환 장관에겐 봄이 온다 공연을 평양에서 했으니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열자고 즉석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 장관에게 이런 제안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라면서 자신을 지칭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며 북한식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에는 레드벨벳, 리설주 여사 옆에는 가왕 조용필. 역사적인 기념 촬영을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북한 매체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 관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가수들과 단체 사진도 찍고 악수하는 모습들까지도요. 남한 대중문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하는 북한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김영남 등을 대동하고 입장합니다. 그야말로 깜짝 등장인 겁니다.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우리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특별석으로 들어가자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도종환 장관과 리설주 사이에 앉은 김정은 위원장은 중간중간 도 장관에게 무언가 묻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끝으로 꽃다발이 건네지고 김정은은 가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우리 공연을 본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는 것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며 소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걸그룹 레드벨벳과 리설주 사이에 서서 단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오늘자 노동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국이 K-팝으로 대북 외교에 서곡을 울렸다. 어제 평양 공연은 우리뿐 아니라 외신들도 관심 있게 지켜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500명이 함께하고 전 세계가 지켜본 140분간의 공연. 이상주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무용가들이 춤을 출 때마다 스크린에 꽃이 핍니다. 가수 정인이 피아니스트 김광민과 함께 공연의 문을 열자 봄을 상징하는 꽃들이 떨어집니다. 무대에서 피어난 꽃은 그렇게 봄을 알렸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우리 대중가수들의 공연. 북측의 반응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레드벨벳은 K-팝의 안무나 가사, 의상에 제약 없이 공연을 펼쳤고 백지영과 YB, 이선희 등의 히트곡에는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함께했습니다. 봄이 정말 와서 더 많은 교류와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합니다. 조용필이 친구여를 부르고 다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합창할 때는 무대와 객석, 남과 북은 하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무대 위에는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있었고 발코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K-팝이 북한과의 화해 도구로 사용됐다며 남과 북, 긴장 완화 기술은 K-팝 외교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140분간의 무대. 13년 만에 찾아온 봄이 70년 동안 얼어있던 남과 북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인 레드벨벳은 방북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배꼽도 가리고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다소 차분한 의상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우리 예술단 공연의 5번째 순서로 무대에 오른 레드벨벳. 지난해 여름 활동하며 그룹을 알렸던 곡 빨간 맛을 열창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일부 멤버는 짧은 반바지를 입었지만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동안 빨간 맛을 부를 때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한 문화를 배려하는 노력 덕분인지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계신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조용필, 이선희처럼 이미 북한에 친숙한 가수들도 차분하고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의상이 대부분이었고 가수 백지영은 빨간색 드레스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속에 1차 단독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 예술단. 내일 북한과의 합동 공연에서는 어떤 의상과 공연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측 기자단이 북한 측 통제로 공연장 안에 들어가질 못했죠. 예술단 공연을 취재하려고 간 건데 말입니다. 이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급히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잘된 공연에 재를 뿌리지 않으려고 한 듯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동평양 대극장을 찾은 남측 취재진은 모두 8명이었지만 영상 촬영 기자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북측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공연장 전체 출입을 막은 겁니다. 우리 측은 그 공연 종료 직후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풀기자단 취재 제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요. 이에 대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남측 기자단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측 당국을 대표해 양해를 구한다며 협동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전선부장을 겸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우리의 국정원장격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실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연까지 관람했던 만큼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나서 직접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은 어제 단독 공연에 이어 오늘 북측과 함께 사상 처음 합동 공연을 했죠. 이 두 공연을 보면 반세기를 훌쩍 넘는 분단의 세월이 태권도를 보는 시각도 바꿔놨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노래에 맞춘 태권무를 볼 때 북한 관객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은 북측의 환영 속에 평양에서 사상 처음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럼 먼저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수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범단은 전통 의상을 입고 유려하게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화려한 발차기 시범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태권도의 지향성은 각기 달랐습니다. 우리 태권도의 특색 중에 하나는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율동을 가미한 태권무. 신명나는 분위기에 들썩일 법하지만 북한 관객들은 이색 광경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차력을 연상시키는 격파 시범 등 정통 실전 무도 형태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태권도지만 뿌리가 같지만 어찌됐든 이제 성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태권도를 이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중심의 세계 태권도 연맹과 북측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으로 갈라져 대립하던 태권도. 향후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하나의 길을 걸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번 공연 주제 봄이 온다처럼 평양 시내는 개나리가 피었고 봄을 즐기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북측은 하루에 10,000명이 찾아온다는 냉면집 옥류관에서 우리 공연단을 대접했습니다. 공연장 밖 이모저모 오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우리 취재진이 찍은 평양 시내 풍경입니다. 수줍게 꽃망울이 터트린 노란 개나리 너머로 한결같이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보입니다. 빨강과 파랑, 파스텔톤 등 형형색색 겉옷과 하이힐로 한껏 멋을 낸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쪽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표정과 엄마 등에 업힌 아이의 노란색 모자, 그리고 선명한 주황색 건물 외벽에서도 봄이 엿보입니다. 북측은 우리 공연단에게 하루에 10,000명이 찾아온다는 냉면 전문점 옥류관도 소개했습니다. 우리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한껏 들뜬 표정으로 냉면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북측은 지난달 방북한 특사단에도 옥류관 냉면을 대접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런 남북의 훈풍 분위기 속에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한술 더 떠서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믿지 못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네퍼 대사 대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But our purpose in any meeting, first and foremost, will be to emphasize tha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and non-negotiable.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중에 나온 미국 대사 대리의 이런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선 한반도 정세에서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존재감을 높이면서도 대북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재임 당시 보수 강경 대외 정책을 펼쳤던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I'm reminded of a famous expression by former President Ronald Reagan, but he once said, "Trust but verify." Perhaps in this case, it's distrust and verify.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 사용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란 표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미국 정부가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당내 면접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특히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각을 세웠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이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사.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각 지역 후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면접을 마친 서울시장 후보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경쟁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서울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치러지는 첫 전국선거라서 세대교체, 정치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상호가 적임자다 이렇게. 특히 본선에서 경쟁 상대가 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거기서 일단 저는 1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 안 위원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받은 박원순 시장 역시 확실한 선긋기에 나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당적도 또 서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후발 주자들의 거센 요구와 함께 안철수 변수 등으로 당내 경선의 흥행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선 투표를 놓고 사실상 후보들 간의 합종 연횡이 가능해지면서 결선 투표가 민주당 경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격전 지역의 대진표도 속속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식 출마했고 충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인재 상임고문을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남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벼랑 끝에 선 경남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앞서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의 승리를 위해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김 의원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김해을 지역에서 맞붙어 김 전 지사가 승리했던 만큼 6년 만에 성사되는 리턴 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자유한국당이 이인재 상임고문을 충남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제 용기와 열정, 비전 이거는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충청남도를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젊은 지방. 이 고문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내에서 양승조, 복기왕 후보 간 경쟁 속에 한국당의 이인재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필 후보 등의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로 공천 논란을 일축하자 일부 지역에선 당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더욱 반발하고 있거든요. 또한 품격 없는 언행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창원 지역 책임당원 수십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원 지역 예비후보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안상수 현 창원시장의 무소속 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책임당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달라며 자신의 측근을 창원시장으로 내세운 홍준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당대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성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공천 소식에 지역 내 쓴소리가 이어진 겁니다. 정식 경선을 한다 그래놔놓고 경선을 안 하고 이제 전략 공천을 하느냐. 급기야 5선 중진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까지 홍 대표의 언행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홍 대표를 겨냥해 언어의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 이은 공천 잡음과 홍준표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 사냥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경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장 의원에게 18원의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이 숫자, 이 금액을 고른 거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36원을 송금한 인증사진 위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정치인 후원이 처음이라는 작성자는 18원씩 2번, 총 36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을 미친 개에 비유한 장 의원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후원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괜한 소리 떠들어서 배고플 텐데 식사나 하시라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조회수만 6천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이 글에는 7,000원은 너무 과하다며 18원 또는 28원 등을 대한민국 경찰관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2년 전 등장한 18원 후원금은 항의의 뜻도 있지만 영수증 발급 비용이 300원에 달해 의원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장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구인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과했다며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품격 없는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경찰관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알뜰한 이미지로 뒤늦게 전성기를 맞았던 방송인 김생민 씨가 10년 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김 씨는 바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했다고 하지만 워낙 성실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였기에 세간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생민 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매체는 김 씨가 지난 2008년 한 방송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당시 사과를 받았지만 다른 한 명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에야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10년 전 잘못된 행동을 했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했으며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거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데뷔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데다 평소 검소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커서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만 10개에 달해 방송사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어린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군에서 병으로 또 전역을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이 경찰에 안겨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곧이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남성도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실립니다. 20대 양모 씨가 서울 방배초등학교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교무실에 있던 여학생 한 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자분들만 요청했고 더 이상은 설득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도록 다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출동한 경찰과 1시간쯤 대치를 이어가던 양 씨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결국 검거됐습니다. 상황이 끝난 직후 학교 측은 남아있던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 씨는 군복무 당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생긴 정신질환을 보상해달라고 보훈처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동안 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훈처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을까요? 그 학교 졸업생이라는 한마디에 교문은 뻥 뚫렸고 학생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피의자 양모 씨가 학교 정문에 모습을 보인 건 오전 11시 30분쯤. 양 씨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학교 보안관에게 자신을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별다른 확인 없이 양 씨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외부인이 출입할 땐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졸업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안관이 그리고 젊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어기신 거 인정하신 거네요, 학교에서. 네. 무방비로 뚫린 교문에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여자애라고 들었는데 남자인데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건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부랴부랴 후문을 폐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은 995명. 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보안관은 단 2명에 불과해 학교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막고 망치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멈춥니다. 마주오던 차량이 가로막은데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다짜고짜 오토바이를 빼앗습니다. 차에서 내린 또 다른 남성 2명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빼앗은 오토바이를 맞은편에 세운 남성이 차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다가갑니다. 둔기로 운전자 등 10대들을 위협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빼앗아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10대와 20대 2명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훔친 게 아니냐고 계속 이제 위협하면서 이제 등록증이나 보자. 이제 욕설 계속 하면서 시부부터 이제 망치를 들고 온 거예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의 차에선 또 다른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일당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3번째 옥중조사 시도도 무산됐죠. 이 전 대통령은 되려 자신이 한 말을 무시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그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합니다. 지난주에 이은 검찰의 3번째 옥중조사 시도입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검사와의 대면조차도 전면 거부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안 만나시겠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 검찰은 2시간 반 만에 발길을 돌렸지만 이번 주 2-3차례 구치소를 다시 방문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주 4년에서 10년 차 변호사 5명을 공개 모집한 결과 30명이 몰렸다며 이번 주까지 수십 명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오는 9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의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생중계 여부가 피고인 의사가 중요 변수이긴 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씨도 선고가 생중계되지 않았죠. 이번에도 안 되면 사실상 이 생중계는 폐기가 될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헌정서상 처음으로 판명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생중계나 촬영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규칙을 바꾸면서 1심과 2심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판사 2,900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최순실 씨 재판을 비롯해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선고 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일주일 전 해적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 국민 3명의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피랍 사실과 해군 함정이 파견된 사실을 정부가 공개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은 피랍된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는 보도를 못하겠는데 본인들이 공개한 겁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랍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현재 탄자니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 해역으로 계획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납치범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소재지로 추정되는 해역 근처 국가인 나이지리아 정부와 부족 세력 등과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피랍 사실에 대해 보도 유예 요청을 했던 정부가 31일 피랍을 돌연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 피랍 대응 매뉴얼에는 보도 통제가 원칙이며 납치 사실이 크게 보도되면 납치범을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돼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과거 납치 사건 때는 외교부가 관례에 따라 피랍 국민이 구출될 때까지 보도 유예, 즉 엠바고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 언론에 기사가 나왔고 피랍자 가족과 협의했으며 해군 함정을 보냈다고 알리며 납치범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엔 외신이 보도했더라도 보도 유예는 유지해달라고 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문무대왕함은 보름 뒤인 오는 16일에나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결국 납치범의 정보만 제공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서울 잠실의 시가 22억 원짜리 아파트는 9억 6천만 원으로, 강남구 도곡동의 14억 원짜리는 5억 9천만 원으로. 지난주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현황입니다. 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인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신고가 된 거죠.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공직자 5명의 아파트값 합계는 시세가 76억 원에 달하지만 신고액은 그 절반 수준인 40억 원 정도. 왜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높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최대한 재산을 적어 보이게 하고 실제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니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거죠. 참여연대가 조사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7%밖에 안 됐는데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집값이 제일 많이 뛴 강남 아파트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더 적게 내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복지와 부담금 등 각종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책정이 되다니요. 뛰는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했고 하반기엔 보유세 인상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죠. 그런데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부터 현실에 맞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잡는 겁니다. 모래에 쌓은 성이 쉽게 무너지듯 기초가 탄탄해야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정부가 현행대로 이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중국 업체가 폐원자재를 사지 않기로 한 거였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작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비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업체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좀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지금 해놓고 있다. 가져가라. 주택과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가 모이는 선별장에는 처리 안 된 페트병과 비닐이 가득 쌓였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페트병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곳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처리업체가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페트병을 비롯한 일부 플라스틱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은 그나마 돈이 되던 플라스틱류를 수출하지 못하자 비닐마저 수거를 거부한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업체들과 협의 끝에 분리수거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이 수익성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대가입니다.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비닐류는 고스란히 국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이제 비수익 사업에 이제 수요처 확보가 안 돼 있다면은 이거는 판매할 수가 없는 데니까는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폐비닐을 비롯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금은 성매매를 했을 경우 성매수자는 물론 성판매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유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주장인데 한 달 만에 7만 명이 찬성했습니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면 이들이 성매수자를 적극 신고해 성매매가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도 피해자로 입증돼야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로 입증하기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한계가 있어서 성매수자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자분들은 일단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성매매에 강요 아닌 반강요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하는 그 여자들도 잘못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둘 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미투 운동에 이어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사격장에서 한참 떨어진 길을 지나가다가도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사격장 바로 옆에 공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놀러 가시겠습니까? 거의 매일 총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곳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까지 들어섭니다. 박상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야산 중턱에서 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축구장 12개 면적의 부지에는 아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와 다목적 구장 등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주기적으로 총소리가 울립니다. 공원 부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 특공대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사격이 이루어지는데 총소리가 여기까지 그대로 들립니다. 사격장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일선 경찰관 15명이 동시에 권총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명이 사격을 하는데 경찰 특공대에 폭약 훈련이 있을 땐 이보다 더 큰 폭발음이 납니다. 정말 옆에서 쏘는 것처럼 그 총 딱 할 때는 바닥에 엎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무서워요. 사격장과 공원 부지의 직선 거리는 불과 200여 미터. 담당 구청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민원도 생길 거 아닙니까? 소음으로 발생이 되면서 협의가 되면 실내 사격장이나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소음의 안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격장 옆 공원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혼부부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은 2015년 기준 37.7%로 전세 비중 35.1%보다 많았습니다. 5년 미만 신혼부부로 따져봐도 자가 대 전세 비중이 50.6%와 27.4%로 더 크게 벌어졌죠. 과거 세대는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내 집을 마련했다면 지금 세대는 집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돈 많은 부모를 두거나 집 한 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도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집 한 채가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니 부동산 로또라는 말만 나오면 너도 나도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1층이 로또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1층에 숨어있는 분양가의 비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 마포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데 조감도를 보면 일부 저층 부분은 바로 옆 옹벽으로 상당 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옹벽이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위로는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1층에 사는 경우에 조망권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는 겁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이 아파트의 1층 분양가는 5억 8,600만 원으로 로열층과 무려 4억 원 넘게 낮게 책정됐습니다. 보통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1층이 진정한 로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양업체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고층은 그대로 놔두고 1층만 분양가를 확 내려 전체 분양가를 낮게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그 분양가가 그 타입과 평수, 층수에 따라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업체들의 꼼수 분양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에선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못 타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헛갈렸었던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떨어뜨렸을 때 쏟는 것이냐 아니냐가 쉬운 기준이 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는 반입 금지 음식물에 해당하지만 따지 않은 캔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떡볶이, 빨대가 꽂힌 음료는 반입 금지. 종이 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리고 운전자로부터 어떤 명확한 기준을 달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음식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버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중교통이니만큼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많이 그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갖고 탈 수는 있어도 버스 안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한때 중국 우주 굴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구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위기 경보까지 발령됐었던 중국의 첫 우주정거장 캔궁 1호가 결국 남태평양에 추락했죠. 무게만 8,500kg에 나갔던 만큼 세계가 긴장했는데 다행히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는 텐궁 1호. 중국의 첫 우주정거장은 야심찬 포부를 담고 곧 어두운 밤하늘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3월 임무를 마친 텐궁 1호는 지구 중력 때문에 통제력을 잃고 궤도를 이탈합니다. Lost contact with the spacecraft, though they waited a further 14 months to inform the United Nations that this had happened and never fully explained how and why it seemed to have lost control. 우주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21일 독일 본에서 지구를 향해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28,000km의 속도로 낙하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무게 8,500kg, 대형 버스 한 대 크기의 텐궁 1호는 오늘 오전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해 9시 16분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대기의 저항에 의해서 인공위성이나 우주물체의 그 궤도 속도가 좀 줄게 되죠. 그 텐궁 1호가 올라간 고도는 고도 340km예요. 특별히 그 궤도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분사라든가 그 기동을 하지 않는 한 한때 중국의 자랑이었던 텐궁 1호.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2년 넘게 우주를 떠돌다 추락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렸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모레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부지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의 돼지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던 인근 돼지 농가에서 부지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최초 발생지에서 12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당국은 돼지 3,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놀라운 뒷심으로 시즌 첫 메이저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극적으로 연장전에 돌입한 뒤 4차례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해가 지는 바람에 하루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두 린드베리의 네타지저 4라운드에 들어간 박인비는 17번 홀과 18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 극적으로 공동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재미교포 제니퍼 송도 동타를 이뤄 대회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3인 연장전 승부. 제비뽑기로 1번 주자가 된 박인비는 세 번째 샷을 가장 가까이 붙였지만 버디 퍼팅이 아깝게 빗나가며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연장에선 박인비가 공을 물에 빠뜨릴 뻔한 위기를 무사히 파로 막아 또 무승부. 세 번째 연장전에서야 혼자 버디를 잡지 못한 제니퍼 송이 탈락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압축된 네 번째 연장전에 들어갈 땐 이미 석양이 드리웠고 그린에선 완전히 깜깜해져 조명을 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승부는 가려지지 않아 결국 일몰로 인한 수년이 결정됐습니다. 박인비와 린드베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10번 홀에서 연장전을 재개하고 거기서도 안 끝나면 17번, 18번 홀로 옮겨가며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자를 가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지난 3월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따뜻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서울 윤중로 벚꽃이 작년보다는 4일, 평년보다는 8일 빠르게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곳곳이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3.7도, 대구와 광주 등 남부지방은 26도를 넘어섰는데요. 내일 하늘빛은 흐려지겠지만 낮 동안 평년보다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광주와 대구 등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오후 한때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의 경우 아침에는 14도에서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 영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아베 총리가 휴일인 어제 벚꽃 인파가 몰린 도쿄 공원을 걷고 있는데 웬걸요? 주변 젊은이들이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있죠. 늘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 그가 벚꽃색인 핑크색 셔츠에 스웨터를 어깨에 감는 젊은 오빠를 연출했지만 소용이 없던 겁니다. 사학 스캔들과 북핵 패싱, 이런 굵직한 일들을 핑크색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더 신기하기만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